볼게요.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그렇죠. 자, 이제 자리에 앉아주세요. 자, 이제 오늘 강의할 교수님이 나오셨어요. 자, 오늘 강의를 해주실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자, 교수님. 모닝 좋아하세요? 이제부터 정말 귀중한 강의인데 여러분들 졸지 말고 2시간 땡치게 들어주세요. 자, 교수님 나와주세요. 정말 교수님 보고 축하드리겠습니다. 시즌 기회를 주신 이원철 강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리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미시에서는 시민 여러분을 대상으로 전국의 유명한 강사권 미술상학과 석좌 교수를 제작하고 계십니다. 저서로는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명작순례 등 다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문화유산을 보는 눈이란 주제로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홍준 교수님을 환영했습니다만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강좌를 한다고 이렇게 전단지를 만든 거 보니까 제 양력을 쓰면서 금마 문화예술상을 받았다고 써있는데 이게 무슨 상이냐면 난 잊어버린 지 오래됐는데 오래간만에 내 이 양력에 이 상을 쓴 거를 처음 봤는데 금복주에서 TK가 아니면서 TK를 빛낸 사람들의 상이 금마 문화예술상이에요. 근데 그게 금복주에서 줘가지고 사람들이 뭐 금복주를 많이 마셔서 주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어서 이 상을 쓰면 무슨 상이냐고 자꾸 물어봐가지고 안 했는데 어쨌든 영남대 재직하던 시절에 이게 구매에 2번 그때는 어느 강당인지 모르겠는데 그때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리고 강의를 해달라고 했는데 내일 아침에 제가 교사들 모임에 강의가 있어서 낮 시간으로 해달라고 그래서 나중에 오시기가 힘든데 근데 어떻게 이 강당에 갔습니다. 아무튼 제가 오늘 준비한 것은 이 앞에 불을 꺼주시겠어요? PPT 넘겨. 네. 불을 더 꺼야지 이게 잘 보일 것 같은데요. 젓가락. 네. 명작의 조건과 장인 정신이라고 하는 주제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명작 중에서 우리하고 아주 친숙한 그 명작은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인데 이게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이야기가 거꾸로 돼가지고 최후의 만찬을 그린 사람은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그렇게 아는 수가 많아요. 사진을 찍는 건 좋은데 플라시는 터뜨리지 마세요. 내가 오래 못 산대요. 이 작품이 왜 명화냐라고 얘기하면은 뭐 설명이 복잡한데 그거보다도 상대평가를 많이 한 사람이 절대평가를 잘합니다. 다른 사람이 그린 최후의 만찬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보면은 이 그림이 명화라고 이야기를 듣는 소위를 알게 됩니다. 같은 시절에 스페인에 있는 한 화가가 교회당에 그린 최후의 만찬 그림은 이렇게 그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리는 정도였는데 원래 그림이라고 하는 것이 3차원의 세계를 2차원의 평면에다가 고착을 시키려니까 거리감이라든지 입체감을 나타내는 것이 굉장히 힘든데 그것을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전에는 이렇게 생동감이 없는데 다빈치 시절에는 마치
연극 속에서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실감나는 그림을 그렸던 겁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대로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한 선언을 하니까 만찬을 하다 말고 12제자가 표정을 짓는데 3명씩 내무대기가 이 반응을 하는데 이 3사람은 선생님 접니까? 하고 자책적으로 물어보는 거고 여기 있는 3분은 지금 하는 얘기를 잘 못 들었나 봐요. 지금 선생님 뭐라고 그런 거예요 도대체 그리고 웅성웅성한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분들이 그게 누굽니까? 하고 달려가는데 성이 급한 베드로가 유다를 밀치면서 요한의 어깨를 잡고 예수에게 달려가는 장면입니다. 그 사이에 유다가 이병으로부터 소외돼가지고 앞으로 쓰러지는 것 같은 이러한 그림이 이 장면을 아주 연극적으로 만들었죠. 뮤지컬 슈퍼스타 지저스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노만 주이슨 감독이 한 영화인데 거기에서 모션 스톱으로 딱 잡은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을 잡아요. 근데 다빈치라고 하는 사람이 이와 같은 영화를 그리게 되는 데는 본인의 기량도 뛰어났지만은 이런 대가가 나올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 있었어요. 이 르네상스 시대 때의 그 구조를 보면은 이 길드라고 하는 조합에 워크숍과 아틀리에가 소속이 되는데 이 길드에 아무나 들어가서 아틀리에를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고 면허가 있는 사람만 갈 수 있어요. 라이센스가 있는 사람. 마스터만이 이 조합에 등록을 해가지고 일을 하는데 이 마스터가 되기 위해서는 어프렌티스, 저니맨, 마스터 3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이 어프렌티스는 고대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는데 고대적 교육, 고대적 수업 하는 게 이건데 되게 8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17살 무렵까지 한 10년 동안 기초기술을 배웁니다. 그게 다 끝나고 나면은 선생님이 넌 이제 나가서 활동을 해라. 그러면은 전임맨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주문을 받아서 조각을 할 수도 있고 그림을 그릴 수도 있는데 또 공예품을 만들 수도 있는데 자기 고유의 아틀리에나 워크숍은 못 갔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직인이 왜 영어로 저니맨이라고 해가지고 여행한다는 하는 사람이라고 배웠냐면은 여행을 가는 거예요. 어디로 여행을 가냐면은 우리 스마트폰 다 끄고서 하는 게 어떨까요? 계속해서 시작해서 여태까지 울리는데 이렇게 얘기해도 울리는 게 스마트폰. 다시 불 켜주십시오. 꺼주십시오, 여기는. 어디까지 얘기했지, 내가? 왜 전인이 있냐면, 왜 여행을 가냐면, 자기가 원하는 선생님을 찾아서 여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으면서 피렌체를 가기도 하고, 독일에 있으면서 베네치아로 오기도 하고 그렇게 선생을 찾아서 가요. 가가지고서 작업을 하다가 나 이제는 피사에 밀라노에 정착을 해가지고 해야겠다. 그러면은 자기가 만든 작품을 이 밀라노 길드에다가 제출을 합니다. 제출하면은 막 떨어져요. 몇 년 떨어지고 7년, 10년 떨어지다가 어느 순간 이제 너는 우리 길드에 들어올 자격이 있다 하고 합격 방맹을 딱 때린 작품을 마스터피스라고 그랬어요. 그 마스터피스를 우리가 명작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최후의 만찬을 그린 다빈치 그분이 20살 때인가 베로키오 선생 밑에 가서 전맨 시절에 작품을 하는데 선생님이 이런 큰 벽화를 그리면서 너는 요 옆에 큐피드가 이렇게
들고 있는 거를 그리라고, 그리고 너는 여기에서 뭐 사람들이 있는 거 그려라 하고 자기들이 중요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조수들이 잘 그리나 봤더니 다빈치가 귀신같이 그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베로크가 제가 커가지고 밀라노에서 활동하면은 나는 굶어 죽을지 모른다. 그래가지고 그 선생이 조각으로 전공을 바꿔버렸어요. 아주 치열한 그 경쟁을 펼쳤어요. 이 독일의 15세기의 아틀리에 풍경인데, 이 아틀리에 풍경을 보면은 여기 화가가 그림 그리고 있고 악기 만들고 있고 여기 대장내기가 있고, 이거는 시체가 아니라 인체 조각을 하고 있는 거고, 마스터하고 마스터 부인하고 있는데, 이 집단 생활을 이렇게 한 그 그림을 설명적으로 하다 보니까 마치 단원 김홍도 해원 신윤복 그림을 보는 것처럼 그림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스토리를 읽게 되는데, 이거는 마스터 딸이 화가를 좋아해서 지금 요새 말로 백허브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어프렌티스가 말 안 들어서 지금 볼기장에 동댕이 매맞고 있는 거죠. 여기 이거 보면은 학생들은 잘 모르지만 어른들은 그냥 알아요. 이 마스터 부인하고 조각가하고 뭔가 썸씽이 있는 거죠. 근데 요즘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잘 안 하지만 이때 분들만 하더라도 이 신에 대한 생각이 중세시대 때의 전통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강했어요. 신의 도움 속에서 신의 보호하에 우리들의 일이 더 잘 되기를 기원하는 그런 마음이 이 위에 있는 이 머큐리 신, 로마 신화에서 그 조각 예술가들을 보호해주는 신이 머큐리 신이에요. 그 머큐리 신의 방어 아래 우리가 이렇게 작업을 한다. 그 머큐리 신을 그리스 말로, 그리스 이름으로 하면 에르메스라고, 이 고급 브랜드 에르메스가 거기서 나온 거였어요. 이 독일의 알브레이트 듀러라고 하는 사람이 자화상을 많이 들었는데, 그분이 어프렌티스 시절, 전임의 시절, 마스터 시절, 그때 자화상인데, 이건 어렸을 적에 너희들 나 못 살겠겠지, 나 크면 바빠, 그러는 거고, 22살 때는 장가 가고 싶어서 매혹적인 눈초리로, 매혹적이야. 거기다가 엉겅퀴 꽃도 하나 딱 들고 있고, 그리고 마스터가 되면서는 아주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자신감 있는 그런 모습을 스마트폰 아직도 안 끄신 분 있으면 꺼보시죠. 그 존경하는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은 우리나라 에밀레종이라고 불리는 성덕대왕 신종. 이 성덕대왕 신종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종소리를 갖고 있고, 크기도 세계에서 지금 제일 큽니다. 일본에 이거보다 몇 센치 더 큰 거가 있는데 그건 깨졌고, 삼국사 유사에 의하면 황룡사 대종이 이거보다 2.5배 더 컸다고 그러는데 그건 잃어버렸고, 그리고 이 공과대학교의 여러 공학 중에서 음향공학이라고 있어요. 소리. 음향학에서 우리 통일신라 시대 때의 종소리는 코리안 벨이라고 하는 별도의 학명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의 종소리도 따라올 수 없는 장중하면서도 맑고 맹렬의 형상이 일부만 촉촉 계속되고 있는 그런 종소리를 의미합니다. 이 종이 우리가 20톤 정도로 알고 있었어요. 높이가 3.3m인데 밑에가 28cm고 위는 11cm 되니까 대충 이렇게 만들어서 두리로 무게를 달니까 20톤 정도가 된다고 봤습니다. 지금이 어떤 세월인데
그걸 대충 봐요. 그래서 저 포항지철 보고 와서 좀 근수 좀 달아보라고. 그 경주에는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그래서 딱 들더니 19.2톤이라고 하는 공수가 나왔어요. 이 종을 만들고 난 다음에 여기에 종을 만든 명문을 1037자를 썼는데 그 마지막에 종을 만든 사람들의 이름을 12명을 썼는데 국무총리부터 장관까지 8명 쓰고 난 다음에 주종 대박사, 주종 차박사 4명의 이름을 같이 썼어요. 기술자를 이렇게 대접을 했어요. 이게 명장이 나오려고 그러면은 장인을 대접을 해야지 명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글을 쓰는데 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쭉 쓰고 난 다음에 뭐라고 썼냐면 무릇 심오한 진리는 눈에 보이는 형상 이외에도 포함되니 때에 따라 사람에 따라 적절히 비유해서 진리를 알게 하듯이 종을 달아서 진리의 원음을 듣게 하셨다. 부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불경이고 부처님의 모습을 빚어 모시면 불상이고 부처님의 목소리를 만들면 종소리니라. 절대자의 목소리를 만든다는 마음으로 대장을 했다고. 그런 것이 이 시대 사람들이 따라가지 못하는 옛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창작의 정신입니다. 예. 서울대 총장을 지낸 이장우 박사가 음향학 전공인데 그분이 공과대학에 쓴 논문을 보면은 이 성덕대왕 신동 보면은 저쪽 면에 연화당이라고 하는 이 박랭이가 닿는 곳이 이렇게 연꽃 모양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종은 반드시 그 자리를 쳐야지 원하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마치 홈런 타자가 야구 배트에서 딱 그 자리에 맞았을 때만 홈런이 되는 거예요. 그거보다 1cm 밑에 내려가면 파울볼이 되고 딴 데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런 것을 스위트 스팟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로 그 스위트 스팟 되는 자리에다가 연하단까지 해놓는 우리는 지금 뭐 루트리가 어떻고 뭐 해가지고 그 종소리의 비밀을 찾고 있지만은 옛사람들은 종을 만들면서 그 자리가 스위트 스팟이라는 걸 그렇게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존경하는 마음으로 만들었던 것이 이 시대 사람들이 따르지 못했던 그 부분입니다. 글씨에 대해서 한번 보면은 한석봉의 글씨가 이렇게 아주 또박또박 썼어요. 하늘천 따지 하면서 써오는 글씨가 활자체 같아서 뭐 정확하게 쓰여 있고 권율 장군의 행주대첩이 있었던 행중산성에 여기 가평군서 한호가 썼다라고 하는 그 비문의 특품 글씨도 이렇게 유려한 모습으로 해서 글씨를 썼어요. 근데 이렇게 쓴 글씨는 잘 썼다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는데 우선 내가 그렇게 못 쓰니까 그렇게 알 수 있는데 추사 김정희가 명필이라고 하는 거는 이해하기가 참 힘듭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아니 일어날 때 이자는 이쪽은 이렇게 두꺼운데 여긴 얇고 획은 이렇게 두꺼운데 여긴 얇고 어떤 거는 글씨 위를 맞췄는가 하면 어떤 건 아래쪽을 맞췄고 막 흘러가고 뛰어가고 하는 것 같은데 저걸 명필이라고 그런다. 추사 선생이 1786년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1986년에 추사 선생 탄신 200주년 강연회가 국립박물관에서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임창우 선생님이 강연을 하는데 나도 저기 있는 학생들처럼 앞에 앉아가지고 받아 쓰려고 노트 필기를 준비를 했는데 이 원로 선생들이 갖고 있는 특권은 유머 감각 이게 어디까지가 강의고 어디까지가 잡담인지 알 수 없이 얘기를 하는데 그 속에 모든 게 다 들어가. 나는 노트 필기하려고 그러는데
나오셔서 하는 얘기가 추사체 하는데 추사체가 별게 아니고 여러분이 지금 쓰고 있는 엉망진창 글씨체가 다 추사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근데 여러분이 쓴 글씨는 지저분한데 추사가 쓴 거는 멋있거든요. 그게 추사체의 비밀입니다. 그 비밀이 어디서 나오는가? 추사체의 본질은 개성인데, 개성으로서 되는데 이 글씨의 참맛은 법도를 떠나지 않으면서 또한 법도에 구속받지 않는 법이다. 법도를 떠나지 않으면서 또한 법도에 구속받지 않는 법이다. 이게 참 어려운 얘기예요. 우리들의 경우에는 법도에 구속받지 않고 써서 지저분한데 추사는 벗어났지만은 또 법도를 떠나지 않는 질서와 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저걸 어떻게 하면은 갖출 수가 있느냐? 입고 출시하라고 그랬어요. 옛날로 들어가서 새걸로 나오려는 거예요. 우리가 온고지신이라는 말을 쓰듯이 옛날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속에서 자기의 창작으로 나오는 것이 그게 개성을 가지면서도 지저분하지 않고 동세가 있고 리듬이 있는 명필이 되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유천희애라고 해서 추사가 쓴 글씨인데 하늘에서 논일고 바다에서 논다라고 하는 이 글씨를 보면 아주 묵직하면서도 그리고 힘차고 중후한 느낌이 들면서도 뭔가 이 유자 보면 막 뭐 스카이 싱싱 타고 가는 것 같잖아. 뭐 그런 거 하는 거. 근데 추사가 이렇게 있고 나는 팔뚝 아래 300구기를 갖추었다. 역대로 유명한 비문이 309개가 있어요. 근데 추사가 그 309개를 눈으로 외운 게 아니라 팔뚝으로 외워야 돼. 그러니까 백석신금비체로 써라. 그러면은 팔뚝이 백석신금비체를 알기 때문에 그대로 쓰는데 그게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거에 입각해서 자기의 개성이 실리니까 법도를 떠나지 않으면서 또한 법도에 구속받지 않고 글씨를 쓸 수 있었다는 거죠. 그걸 위해서 나는 70평생의 벼루 10개를 미창냈고 붓 1천자루를 몽당기수로 만들었다. 이런 장인적 수련과 연찬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최고의 경지에 올라간 사람들만이 자신 있게 후손들에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추사가 초이선사하고 아주 친했는데 초이선사가 차를 보내줘가지고 그 차를 맛있게 마시고 나서 어디서 구슬하나 봐. 내가 구슬한 거야? 그래. 그냥 좀 유선 마이크 있으면 저걸로 해도 되네. 됐어요? 얘기인데 그럼 소리 괜찮아요? 그럼 좀 진작에 얘기합시다. 이 명선이라고 했는데 명은 차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이번엔 울리네. 네. 명이라고 하는 거는 차선, 다선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게 차를 마시는 것이 참선을 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다선일치라고 하는 것이. 그 다선일치의 경지에서 있어서 이렇게 중국의 유명한 차 못지않은 차를 보내줘서 그거에 보답하는 의미로 백석신군비체로 썼다. 근데 중국에 있는 백석신군비체가 이렇게 백석신군비라고 하는 글씨체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글씨를 팔뚝으로 외워서 명선이라고 쓰니까 작품은 이렇게 나온 거예요.
비슷하면서 다르죠. 입고해가지고 출신으로 나오니까 법도를 떠나지 않으면서 또한 법도에 구속받지 않는 이런 명작이 나와요. 이 추사 선생이 존경했던 분 중에 한 분이 다산 정약용 선생이에요. 추사보다 25살인가 위에요. 다산 선생하고 아버지 친구고 다산 아들하고 추사하고 친구였어요. 그랬는데 추사 아버지가 평안감사를 해서 평양에 있을 적에 아버지한테 근무처로 인사를 갔어요. 나이 40대. 갔더니 국경에서 오는 사신들이 돌아오면서 평양감사한테 선물을 주는데 추사가 아버지 그 수선 하나 달라고 그러라고. 수선화를 화분에다 심어가지고 심부름꾼 지기에다가 딱 지워가지고 남양주 한강변에 살고 있는 다산 정약용 선생한테 보내줬어요. 그때 그게 택배도 없던 시절에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그 수선화를 보고서 다산이 쓴 시가 수선화라는 시인데 아름답기는 연꽃보다 아름답고 향기롭긴 레아보다 향기로운데 옛날에 내가 누가 보내준 거를 보고 나서 어쩌고 저쩌고 하고 마지막에 아무것도 모르는 손녀딸은 파같이 생겼다고 그러고 여종애는 부추에서 꽃이 폈다고 그런다. 이렇게 그 시를 썼어요. 그리고 그 밑에 뭐라고 그랬냐면 평양에서 추사 김정희가 나에게 수선화를 보내줬는데 그 화분이 고려작이었다. 내가 그래서 그 남양주 여유당 다산 선생님 집 가면은 자꾸 그 장독대 뒤로 간다고 보고 깨진 그 화분이 혹시 고려성장이 있을까 해서. 그리고 이제 다산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다산 제자가 추사를 찾아와가지고 선생님 나 우리 집 당호 하나 지어주십시오. 그랬더니 뭐라고 지어줬냐면은 보정삼방, 너는 정약용을 보배롭게 생각하는 삼방이라고 그래라. 멋있죠? 보정삼방. 근데 걔네 집 뒷산이 조그맸대요. 산은 요만하게 했었어. 추사가 쓰면은 멋진 디자인이고 우리가 쓰면 엄발 안 쓰고 그래요. 그러니까 명작이라고 하는 것을 따질 적에 기술적인 것만 따지는 것이 아니고 더 위에 높은 차원이 추사의 마지막 제자가 흥선대원군. 흥선대원군 추사의 조상인데 흥선대원군이 석화 이황 시절에 안동길 씨에게 눈속임을 하기 위해서 그냥 거리에 낭인들하고서 어울리고 놀고 할 적에 그때 추사는 제주도 귀향살이 9년간 하고 서울 용산에 와가지고 살고 있었어요. 거기 와서 난초를 배웠어요. 그렇게 3년 배웠는데 이번에는 권돈인 사건에 추사가 배우 세력이라고 해서 이분이 함경도 북청으로 귀향살이를 갔어요. 그래서 추사의 일생 보면은 그런 그 파란만장한 거가 그거를 극복한 것이 추사김정희라는 거죠. 그리고 1년 후에 왔을 적에는 한강 북쪽에도 못 살고 과천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오이밭 있는 데서 살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명작은 다 제주도 귀향살이 이후에 만들어져서 한강변에 살 적에 하고 과천 경마장 아래쪽에 살고요. 그때 흥선대원군이 난초 그림을 그려가지고 추사에게 와서 선생님 내 그동안 이렇게 그렸는데 표 하나 써주십시오. 그게 석화의 난초 그림에다가 붙이는 글이라는 유명한 글이에요. 그 글을 보면은 대감의 난초 그림이 이렇게 발전했을 줄은 몰랐습니다. 압록강 이동에 대감 같은 난초 그림은 없습니다. 내가 난초를 그리지 않은 지 20년이 됐는데 지금도 나한테 와서 난초 그림을 그려달라고 하는 사람은 차라리 석화에게 가서 난초 그림을 받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옛사람의 글을 읽을 때 앞에서 이렇게 칭찬을 쫙 하는 거는 뒤에 가서 조진다는 뜻이에요. 이 선생님이 아이들을 훈도할 적에 좋은 방법이 하나가 야단칠 거면은 먼저 칭찬을 하고 나서 야단을 쳐야 돼. 너에게 애정을 가지고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나 이 소리가 나오면 무서워. 그러나 아무리 9,999분까지 이르렀다 해도 나머지 일부는 원만하게 성취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나머지 일부는 웬만한 인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력 밖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겠죠. 뭐야 이게? 한참 더 하라는 소리를 이렇게 길게 했어. 요즘 우리가 2% 부족하다고 그러잖아요. 추사는 몇 퍼센트에게? 0.01% 부족한데 그거를 채우려면 여태까지 했던 노력 같은 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세상에 1등은 달라요. 2등과 3등, 3등과 4등은 1등 차이지만 1등과 2등 사이는 얼마 차이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값에서도 고려청자에서 똑같은 매병이라 하더라도 최고의 명품 다음에 둘치, 셋치, 넷치가 있을 수 있잖아요. 둘치가 1억이고 셋치가 9,500만 원이고 넷치가 9,000이고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 첫째는 그게 2억인지 10억인지 100억인지 몰라요. 그걸 영어로 프라이스 리스라고 하는 거죠. 값이 없는 거예요. 100억이라면 100억. 1등이 갖고 있는 가치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개척을 해가지고 앞으로 나아갔던 그것까지를 포함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즘에 우리 경제가 세계 10지 안에 들어가면서 소득 3만 불을 가고 그러면서도 삼성이고 LG고 맨날 기업 단기 분기 순이익이 7조가 났다라고 하면서도 위기라고 그러고 어렵다고 그래요. 난 이게 직원들 보너스 안 주려고 이런 우는 소리 하는 건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문제가 뭐가 있냐면 지금 우리는 국내에서만 경쟁하는 게 아니라 세계를 놓고 경쟁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동안 우리들이 여기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는 둘째가 갖고 있는 행복이 있었어요. 둘째가 갖고 있는 행복은 첫째만 쫓아가면 둘째예요. 그러다가 조금 게을러서 셋째, 넷째 됐다가 또 분발하면 둘째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첫째는 어떤 조건이 있냐면은 자기가 가는 길을 앞으로 가는 길을 자기가 개척해야 돼요. 둘째는 첫째 뒤통수만 봤지만 첫째는 앞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를 자기가 판단해야 돼요. 그러니 이게 보통 복잡한 것이 아니에요. 기술만 가지고서 따라갔을 때 원가는 얼마 안 드는데 이거를 판단할 적에 스마트폰을 이렇게 만들 적에 이렇게 하는 게 좋으냐 저렇게 하는 게 좋으냐는 거는 전자공학 제어계측의 문제만이 아니고 민속학의 문제, 심리학의 문제, 인문학의 문제들이 수없이 깔려 있는 거예요. 왜 요즘에 와서 인문학을 이렇게 찾는가?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인간적인 가치에 대해서 판단할 때가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 그런 거를 준비가 없으니까 이제 와서 그걸 하는 거죠. 만약에 첫째가 오른쪽으로 꺾어져야 될 텐데 곧장 그냥 뛰어버리고 나서 뒷바퀴에서 오면은 그 첫째는 어떻게 되는가? 둘째가 되는 게 아니라 넷째, 다섯째 되다 결국은 망해버립니다. 세계 핸드폰을 쥐고 흔들던 노키아가 없어져 버렸어요. 굉장히 무서운 1등을 한다고 하는 것에 두려움도 있는 거거든요. 겁없이 지금 뛰다가 너무 많이 뛰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이 이제는 또 뒤로 온다고 해갖고 해결할 문제도 아닌 거죠. 제가 이 명작의 조건과 장인정신이라고 하는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 시대에 우리들이 갖는 세상을 보고 또 명작을 보고 하는 이러한 자세가 삶의 자세가
이들이 우리에게 그런 교훈을 주는 거고. 일본의 교토의 시에산이라고 하는 산에는 1200년 전에 최징이라는 스님이 이렇게 썼어요. 조천이루 차죽국보. 1000가지 중에서 한 가지 부속을 비치고 있으면 그것이 곧 나라의 고변이라 하는 거예요. 1000가지, 10,000가지 중에 한 가지만 잘하라. 그러면 그것이 곧 국보다. 이게 일본이 오늘날 저렇게 세계에서 셋째이지만 사실상 그 조그만 나라가 세계 두치고 큰 소리를 치고 있었던 모든 경제적 기반 같은 거가 바로 저러한 정신, 장인 정신 속에서 나왔어요. 일본의 경제가 흔들리는 거는 노인 문제지 기업의 문제는 아니에요. 지금 노벨상을 탄 사람이 자연과학 쪽이면 20명이 넘었잖아요. 우리는 지금도 해도 10년 후에 탈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그 준비도 없어요. 그들은 내년에도 또 탈지도 몰라요. 고유 기술을 갖고 있는 장애인들이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분이 쓰고 있는 스마트폰 안에 부속품의 일제가 몇 개 들어가 있나 한번 물어봐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 속에서 미국의 로얄티를 내는 게 몇 퍼센트 내는가 알아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거가 모든 게 다 우리 혼자서 해온 것이 아니라 이것저것 뿌려가지고서 이 제품을 발명은 그들이 했어도 사용하기 좋게 만드는 그 기술을 가지고 이렇게 버텨오는 건데 이게 한계에 도달해버립니다. 기껏해서 팔아야 남들이 만든 부품하고 로얄티 주는데 그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조천이루 차죽국보 1000가지 중 한 가지만 잘하면은 나라의 보물이니라 하는 저 정신이 일본의 장인 정신뿐이 아니라 기업에도 그렇게 들어가 있고 사회 윤리에도 그렇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국민들 의식에도 그게 들어가 있어요. 내가 일본 납사기를 국내편 쓰다 말고 3년 동안에 4권을 먼저 쓴 이유는 한일 관계가 삐뚤어지는 것을 보고 이걸 어떻게 교정을 해야 될 것인가. 두 나라 사이를 얘기하면은 우리가 그쪽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아는 게 학교에서 일본사를 배워요. 일본 문화를 배워요. 그들이 존경심이 있어서 배우려고 했어요. 일본 사람 아는 사람, 중국 사람 아는 사람 되라고 그러면은 이태백도 얘기하고 양귀비도 알고 뭐 많이 알잖아요. 제갈량도 알고 관운장도 알고 아는데 일본 사람 아는 사람 되려면 3명 알아.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토 히로부미, 아베. 그래놓고 어떻게 우리 상대방 나라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대처를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일본 답사기 앞에다가 처음에 이 책을 쓰면서 우리가 현재 있는 것을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일본 사람은 일본의 고대 문명을 일으켜준 것이 우리 한반도에서 넘어간 사람들, 도래인들이 했기 때문에 일본은 과거사 컴플렉스가 있어서 역사를 왜곡하고 한국 사람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았던 근대사 컴플렉스가 있어서 무조건 무시하고 있어요. 그 두 개의 컴플렉스를 둘이 벗어냈을 적에 양국의 평화가 오고 동아시아의 미래의 발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근대사 컴플렉스를 벗어나서 과거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우월의식도 명확하게 그때 뭘 어떻게 해줬는가에 대해서도 알 필요가 있어서 그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일본에 대해서 가까운 나라의 생활문화가 비슷한 그들에게 벤치마크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것이 일본에 무엇을 벤치마크 한다고 얘기하면은 친일파가 돼가지고 또 그걸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는 남의 거 베꼈으면은 컨닝구라고 그랬는데 요새 벤치마크라고 그때. 일본이
우스운 나라로 보이지만은 우리는 세계에서 일본을 우습게 보는 민족은 대한민국 사람들뿐이 없다는 거예요. 세계가 다 무서워하고 존경하는데 지금 미국의 이게 1등이고 중국의 경제력이 더 크다고 하지만은 걔네는 땅덩이가 크고 인구가 많아서 총생산이 둘째가 되는 것이지 실제 내용으로 봤을 적에는 중국에 가서 현장에 가보면은 우리나라 80년대 수준이에요. 딥다 불도저로 땅 파고서 고층 아파트 만들어 가는 게 똑같아요. 우리 80년대. 중국은 현재 공사 중이에요. 어딜 가도 우리 80년대 공사하듯이 그러고 있어요. 일본의 경우에는 지금 노인이 많은데 노인 문제를 해결 못했고 그 문제가 우리가 지금 10년, 20년 후에 그대로 겪어야 되는 건데 애는 안 낳고 노인네는 죽지 않고 그때 비관적으로 얘기한 것이 늙은이들이 빨리 죽게 해달라. 그래 우리 경제가 산다. 일본이 산다 하는 이런 비참한 얘기가 나오는 게 있었어요. 돈이 계속 돌아야지 경제가 돌아가는 건데 일본에 있는 노인네들이 몇 억씩 갖고 있으면서 노후를 대비해서 안 쓰는 거예요.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니야. 아니 노인이 노후를 대비해서 돈을 안 쓰니 이게 어떻게 해? 죽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투자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일본 기업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일본의 경제 구조가 얼마나 단단한가. 지금은 조금 변했습니다만은 80년대 한창 잘 나갈 때 일본이 세계 경제 둘째할 때 그 둘째가 그냥 둘째라고 그러면은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그 규모가 일본의 경제 규모가 독일, 프랑스, 영국 세 나라를 합친 거하고 같았어요. 지금은 독일, 프랑스에다가 영국의 2분의 1 더한 거하고 같아요. 우리나라 경제력의 5배예요. 일본의 규슈의 예산하고 우리 예산하고 우리 국하고 같은 정도. 근데 그 일본을 그냥 그렇게 무시한다고 될 것 같아요. 일본에게 다른 거는 몰라도 이거 하나는 배우고 싶었어요. 조천이도 자주 듣고 이거 하고 싶었어요. 일본에 가면은 왜 이렇게 푸석대냐. 교토에 이런 전통 거리가 있는데 이 거리는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되면은 앞면은 고치지 못합니다. 파사드는 건드리지 못해요. 내부는 현대시설로 바꿀 수 있지만은 겉모습은 옛날 모습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환경심사 받아야 되고. 청수사라고 하는 기요미즈대라 올라가는 데 있는 시치미 가게, 양념 가게 있잖아요. 저 집이 지금 11대 손이 하고 있어요. 창업해가지고 300년 넘었어요. 근데 그때의 모습에서 요것만 고쳤지 목조를 요것만 다듬었지 그대로예요. 더군다나 양념가게 주인이라고 11대째 내려가는 양념가게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사회적으로 존경을 한다. 우리는 저런 조그만 가게방 하나 부모한테 얻어받으면은 생고생 하다가 내가 이거 하고 싶어서 해. 그냥 물려받았으니까 했지. 벌면은 싹 부시고서는 새 걸로 얼른 딴 데로 가서 할 만반의 준비로 일하고 있지. 그걸 그 자리에서 그대로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냐. 더욱이 일본은 직업에 귀천이 진짜 없어요. 일본은 팁이 없는 나라잖아요. 호텔방에다가 돈 놔봐야 안 가져가요. 호텔방을 청소하는 건 내 잡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줄 이유가 없고 나는 받을 이유가 없다. 일본의 택시 운전수가 왜 친절한데? 손님을 모셔가지고 그 자리에 모셔다 주는 것이 그 사람이 임무니까 그 사람이 거기까지 갈 때까지 책임을 다지는 거예요. 내가 일본 닭사기에서 뱀무덤 찾아가려고 했을 때 그 운전수가 끝까지 해서 그 앞에 데려다 주는 모습을 일부러 경험한 대로 그대로 쓴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행복은 뭐냐? 그날 집에 가서 자기 와이프한테 자랑했어요. 서울에서 온 어떤 학자가 뱀무덤을 찾아갔는데 못 찾아서 지도로 보고 해가지고 비 오는데 그 사람이 잘못 가서 내가 쫓아가서 일로 가라고 해서 갔어. 그 얘기를 하는 것으로 자기 직업에 대한 그 행복을 느끼고 그리고 사는 거예요. 장관을 하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사표를 내고 포목점 가서 주인을 한 사람이 있어요. 미쓰비시 상무이사를 하던 사람이 끝나고 나서 철물점 주인을 하고 있어요. 이런 예는 수도 없어서 쓸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교토에 가면은 우리나라엔 3대 내려가는 가게 그 음식점도 드문데 교토에서는 이게 10대 같죠. 이마미야 신사라고 1000년 넘은 그 신사가 있는데 그 앞에 떡가게가 있어요. 그 동네 떡은 찹쌀떡 잘게 쓸어가지고선 꼬치에다가 해서 소스 찍어 먹는, 구워가지고 먹는 거예요. 비싸지도 않아요. 그 집이 400년 됐는데 우리 집 400년 됐다고 써붙이지를 못했어. 왜냐? 그 앞에 집이 800년 됐거든요. 이 한일 2002년에 한일 월드컵 공동 주최했죠. 그 양쪽의 축구협회장이 공동 조직위원장이었어요. 그래서 일본의 조직위원 10명이 한국 위원장을 찾아왔고 우리 조직위원 10명이 일본 조직위원장을 찾아간 거예요. 우리 위원장 정몽준 회장 와가지고 인사하고 갔는데 그 사무실이고 뭐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저쪽 축구협회장은 은퇴하고 나서 자기 아버지 대대로 내려오는 도미빵이라고 하는 다이야끼 집에 4대째 내려오는 당주래요. 그래서 은퇴 후에 자기가 그 집을 지켜서 그 우리말로 붕어빵 가게, 붕어빵 가게 2층에 사무실이 있으니 글로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갔더니 조그만 방이죠. 2층에 조그만 방이 있으면서 아 우리 집의 내력이 이렇습니다. 내가 4대째 지금 장주를 하고 있는데 저 뒤에 써 있는 것이 우리 집의 가훈이자 우리 도미빵 가게의 사시에 해당합니다. 아니 붕어빵 가게에 무슨 놈의 그 회사 모토가 있겠어요. 회사 모토가. 근데 그걸 읽어보니까 감동적이에요. 뭐라고 써있냐? 머리부터 꼬리까지 팥 이렇게 써있대요. 아다마까라 오미마데 안고 이렇게. 이게 일본의 장인 정신을 얘기하고 그들이 어떻게 해서 그런 문화를 갖고 있고 축구협회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붕어빵 가게 2층에 사무실을 갖고 있고 그거를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있고 이러한 것이 안 배우면 뭘 배우겠어? 내가 이런 얘기 하다가 이제 친일 인명사전에 올라갈 것 같아가지고 이건 조심조심 이야기해. 뭘 잘못했냐고. 그 조천이로 자주국보라고 하는 그 전통이 그 12세기 때 되면은 아틀리에 시스템이 나오는 거예요. 워크숍 시스템이 나와요. 그래서 일본의 목조불상들 흔히 있잖아요. 교토에 있는 원파가 어떻고 나라에 있는 경파가 어떻고 뭐 5, 60명이 집단적으로 만드는 그 작업을 했어요. 12세기에 교토 박물관 앞에 33칸당이라고 하는 집이 있는데 나는 처음에 33칸당이라고 해서 33칸짜리 집이니까 우리나라 99칸짜리 집의 3분의 1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기둥과 기둥 사이가 33칸이 돼서 여기서 저 끝까지가 110m야. 이 110m 되는 이 속에 등신대 크기의 관세음보살상이 1,000명이 모셔져 있어요. 이게 징그러운 일본이에요. 저 끝에 3명
출장 갔어. 어디 갔냐? 국립 동경박물관, 교토박물관, 나라박물관에 가서 홀로 전시장 불상 전시실에 약 하고 있는 거예요. 일본에 우지라고 하는 곳, 우토로 마을이 있는 우지, 거기에 가면은 어떻게 또 우토로 마을이 있는 곳에 평등원이라고 하는 일본 10엔짜리 그 동전에 나와 있는 건물이 있어요. 그 집이 13세기에 지구 종말론 같은 것이 퍼지니까 그때 푸지와라 집안에서 극락을 짓는 거예요. 극락세계를 건축으로 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을 짓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극락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면 우지의 평등원으로 가봐라. 극락이 의심스러우면은 우지의 평등원으로 가봐라. 그럼 그 집을 지어요. 지금도 있어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어요. 거기에 천장에 날아다니는 목조각으로 되어 있는 상들은 전부 52개가 있는데 그 반은 절에 넣고 반은 미술관인데 그거 가지고 미술관을 만든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게 일본 사람들이 저만한 문화로 끌어가는 과정 속에서 축적되어왔던 정신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배워야 할 가장 큰 것이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명작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때나 나오는 게 아니라 전성기에 몰려 나오는데 최고의 정석, 최고의 기술, 최고의 재력이 있어야지 명작이 나옵니다. 그 명작은 시공을 초월하는 아름다움이 있고 국제적인 그 보편성이 있어요. 미국 사람이 봐도 멋있고 아프리카 사람이 봐도 멋있는 거야. 아까 같은 거. 이 우리나라의 명작을 얘기하려면은 단군시대 이래 유물은 많지만 명작다운 명작은 AD 300년 넘어서 본격적으로 고대 국가가 들어가면서 했어요. 고구려, 신라, 백제의 가야가 아직 국가는 끝까지 못 갔지만은 이때인데 중국의 집안에 이런 돌무지 무덤이 고구려의 그 장례 방식이었어요. 지배층이. 그런데 350년 무렵에 갑자기 이런 이 벽화고분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안 넘어가 튀죠. 지금 이런 벽화고분이 95개가 발견이 됐는데 그 중에 2개가 누구 무덤인지 써있고 나머지는 안 써있어요. 근데 그걸 분류해 보니까 처음 100년 동안은 이와 같이 초상화를 중심으로 했고 그 이후 100년은 생활도 풍속화를 중심으로 했고 그 이후 100년은 사신도를 중심으로 했어요. 그렇게 고구려 사람들의 죽음에 대한 인식이 발전을 해갔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좀 거칠고 이거 잘 그렸다고 책에 써있는 거 보면 참 화딱지가 나. 너 어떻게 잘 그렸다고 그랬어? 우리나라 거 무조건 잘했다고 써야지 애국자인 걸로 만드는 게 그게 가장 비애국적인 행태였던 것 같아요. 어떻게 맨날 다 찬란한 문화유산이 있어? 고려시대에 맨날 다 거란한테 당하고 금나라 오고 몽고한테 졌다고 해놓고 이 시대에도 문화가 찬란히 발전해서 고려청자를 만들었고 이런 식으로 앞뒤가 안 맞는 소리를 그렇게 많이 썼어요. 그래서 교과서 파동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무튼 문화사적인 입장 속에서 논리적으로라도 써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젊은 애들에게 그거는 교육이 아니라 반말씀을 줍니다. 무조건 그냥 우리 거는 잘났다라고만 써야지만 돼 하는 그 요새들이 얼마나 똑똑한데 못 그렸어요 이렇게. 그랬는데 100년 후에 멋있게 그린 게 우리 책에 나오는 수렵도예요. 이 피장자 초상화는 요만하게 그렸어요. 그 사람이 사냥을 잘해가지고 사냥하는 걸 그려요. 이 호랑이 그린 거. 이게 무서워서 호랑이가 어머 무서워하고 뛰잖아요 지금. 이 뒤를 돌아보면서 사슴을 탁 당기는 게 하이라이트죠. 근데 아까 추사 탄신 기념 강연했던 그 임창부 선생 같은 대가가 갖고 있는 특권이 유머 감각이죠.
이 그림도 대가가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이 죽음의 공간을 그리는데 이 대가가 이분이, 이 돌아가신 분이 아무리 씩씩해도 맨날 이렇게 씩씩할 수 있나? 어저께 과음을 해서 자고 싶은데 아버지가 마지못해 가자고 그럴 때 어떻게 했을까? 이 뒤에 이렇게 쫓아오는 거예요. 이걸 좀 확대해서 보면은 나는 갈 사냥할 의사가 없어. 멋있지? 재밌지? 그랬다가 사신도로 해서 갔다가 신라로 돌아와요. 경주에 누가 그런 일이 없는데 경주 가서 톨게이트 들어가면 왕릉 보면서 신라 천년의 왕릉이 여기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적은 없고 경주 시내에 이런 무덤이 155개가 있어요. 그 155개의 무덤은 AD 300년에서 500년 사이에만 만들었던 거예요. 이른바 마리깐 시절의 지배층의 무덤이에요. 그 경주 교외에 있는 것들, 그 전이나 나중에 있는 것들 말고 시내 다운타운에 있는 것은 155개는 마리칸 시절이에요. 인간의 생활 풍습 중에서 가장 보수적인 게 장례 풍습입니다. 장례 풍습이 바뀌었다면 그 삶의 질이 다 바뀌었다는 걸 의미해요. 최근 20년 사이에 우리 장례 풍습이 바뀌어버렸죠. 장례식장으로 가잖아요. 예식장 가듯이. 집에서 안 하잖아요. 신라 사람들은 고구려하고 백제는 지배층 문화가 돌방이든 벽돌집이든 어찌됐든 지상에다가 방을 만들고 벽화를 그리든 안 그리든 시신을 모시고 부장품을 놓고 문 닫고 나서 흙을 덮었어요. 세월이 지나서 간수 안 하면 흙이 무너지면 문 열고 가서 그 속에 있는 거 다 가지고 가고 고려시대 때 사람 나무 하나 말고 거기에 낮잠 잔 일도 있고 조선시대 사람 그 속에 들어가서 담배 핀 일도 있고 근데 신라는 하나도 도굴이 안 됐어요. 그 이유가 땅을 파가지고 시신을 안 채우고 부장품을 넣은 다음에 자갈로 본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흙을 덮었어요. 근데 흙이 무너지고 나면 자갈밭이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1921년에 여기에 이 옆에 경주역이 생기면서 한 사람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지하실을 봤어요. 요새 말로 생각하니까 아마 이제 역세권이 형성이 돼가지고 여기에서 강연을 하려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금관이 나왔어요. 1921년. 세계를 뒤흔들어 놓은 고고학적 발견이었어요. 신라 황금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쓴 게 없었어요, 책에. 그 신라의 황금이 얼만큼 위대했는가의 전시가 10월 30일까지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려요. 아직 안 가보신 분은 내일이라도 당장 가봐요. 문 닫혀요. 죽을 때까지 다시는 볼 수 없는 엄청난 신라의 황금전을 열고 있어요. 우리 국민들의 의식이 여기 구미에서 경주가 몇 분 걸린다고 신문에 이거를 대서특필해서 사람들 가게 해주는 그런 거 못 봤잖아요. 문화재를 사랑하자, 의식을 높이자, 뭘 하고 말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거기까지 팔로우업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여기서 하고 나서 2년 후에 그거는 이런 봉분이 있는 거를 판 것도 아니에요. 그냥 바닥에 여기에 호떡처럼 되어 있는 거. 거기에서 한 집 1923년에 또 했더니 금관이 나왔어요. 또 그게 금룡총이고 우리 학생들 책에서 기마이물형 통이라는 거 배웠지. 그게 금룡총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로부터 1926년에
경주역에서 무슨 공사를 하는데 자갈이 많이 필요했어요. 어디서 가져오냐 그랬더니 그럴 거 없이 그냥 무덤 하나 발굴하면 되지 않냐. 그래갖고 그거를 퍼가다가 금관이 하나 나왔어요. 그게 서봉총이라고. 서봉총은 이 금관이 똑같은 금관인데 요 끄트머리에 봉황새가 이렇게 조각이 돼 있어요. 그래서 상서로울 서자에다가 봉황새 봉자를 써서 서봉총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봉황이 있는 거는 사실인데 그걸 서봉총이라고 한 거는 1926년에 구스타프 아돌프 6세 스웨덴 황폐자가 우리나라에 신혼여행을 왔어요. 참 기가 막히는 글자지. 난 학생들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쟤네들한테 잘 보여야지 또 아무튼 쟤네들한테 잘 보여야 중국의 주구점이라고 하는 국경 원인을 발견한 사람이 앤더슨이라고 하는 네덜란드 고고학자. 스웨덴의 고고학자잖아요. 그래서 그때의 국경 원인의 뼈를 발견을 한 것을 기자회견을 하는 것을 하기 위해 가지고 국경에 온 거예요. 왔다가 신혼여행으로. 그래서 국경에 와가지고 그 주구점에 그 스웨덴 학자가 발견한 거에 대해서 황태자가 다 보고를 해주고 온 김에 우리 대한민국의 금강산을 구경하러 온 거예요. 와서 금강산을 갔어요. 가가지고 돌아와서 그분이 한 이야기가 지금도 금강산 지금 이산가족 상봉하고 있는 금강산을 세계에 알리는데 최고 가는 캐치프레이즈가 될 만한 거예요. 그분은 한 얘기예요. 만약에 하느님이 천지창조하는데 일주일 걸렸다면 그 하루는 금강산 만드는데 썼을 것 같다. 이게 그분이 한 얘기예요. 근데 그분이 고고학과 출신이야. 고고학자예요. 그러니까 주구점에 그 발표를 했죠. 그리고 경주에서 금관이 나왔다고 그러니까 왔더니 금관은 나왔고 그때 이 금 허리띠를 꺼내는 순간인데 그분한테 그 허리띠를 드러낼 수 있는 영광의 기회를 줬어요. 근데 우리가 독일을 덕국이라고 그러고 프랑스를 불란서라고 그러고 스페인을 서바나라고 그러잖아요. 스웨덴을 뭐라고 그러냐면 서전이라고 그래. 그래서 스웨덴 서자에다가 봉황새 봉을 합쳐서 서봉총이 된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알겠냐고, 이거를. 그리고 얼마나 재밌어. 그리고 어쨌든 그때 그 서자가 생소로운 서자니까 이렇게도 저렇게도 통하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는 금관이 발견 안 됐어요. 해방 후에 우리 호우 청년이 뭐니 발견했는데 금관은 안 나왔어요. 지금까지 금관이 전부 6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전 교동 출토예요. 교동에서 출토됐다고 전하는 또 지금 이 전시에 나와 있어요. 이번에 조금 왜 전자가 없었냐면 1967년에 경주에 사는 최아무개라는 사람이 교동에서 지금 그 최부잣집 있는 요석궁 거기가 교동이거든요. 거기에서 땅굴을 파가지고 3년 동안 땅굴을 파서 금관 하나를 빼내서 도굴을 했어요. 조생크의 탈출로 빼냈어요. 그랬다가 그거 누구한테 팔려고 그러다가 붙잡혀가지고 감옥 가고 그거는 지금 그 경주박물관에 있는 거죠. 그리고 1971년에 경주 보문단지를 만들 적에 이제 우리도 특급 호텔 단지를 국제대회를 할 수 있는 곳을 만든다 할 때 고분 하나를 제대로 발굴해서 거기서 금관이 나오면 내부를 공개를 해주면 교육적으로 또
한편으로는 관광 자원으로 쓸만 하니까 고분 하나를 발굴하자. 그래서 발굴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그때 경제관료나 이런 사람들이 발굴이 얼마나 돈이 드는지를 모르고 시작을 한 거예요. 결국 그 발굴단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국립문화재연구소가 돼버립니다. 근데 무덤마다 나오는 게 아닌데 이왕이면 제일 큰 걸로 하자. 그래서 황남대총 길이가 120m, 폭이 80m, 높이가 23m, 24m짜리 쌍문이에요. 부부 합장문이에요. 근데 여태까지 발굴했다는 게 맨날 이 자갈밭을 헤쳐가지고 해왔지, 이 봉분이 있는 거를 파고들으면 얼만큼 가서 자갈이 나오고 아무런 정보가 없어요, 경험이. 그러면은 이거를 그냥 발굴한다고 하는 거는 임상실험을 해보지 않고 수술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하기 전에 요 앞에 155분 조그만 놈이 하나 있어서 저거를 임상실험 겸해서 저거를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이거를 속도를 내자 해서 1년 걸려서 요 무덤을 발굴했는데 거기서 근관이 나와버렸어요. 그게 천마총이라고. 그리고 그 이듬해 3년 걸려서 황남대총을 했더니 38,000점의 인물이에요. 그때 골치 아프게 나온 게 여자 무덤에서는 금관이 나왔는데 남자 무덤에서는 금동관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도 금관이 이렇게 해서 6개가 있는데 이게 왕관이냐 제관이냐 실제로 썼냐 무덤의 부장용이었냐 가지고 학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순혈조합으로 싸우고 있어요. 이게 금관의 역사인데 금관이 나올 적에 이 금관은 다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는 나무를 상징해요. 이거는 뿔을 사슴뿔이에요. 나무와 사슴을 신앙을 으로 받는 민족인 게 틀림없죠. 그게 알타이 스키타이 지역에 지금도 남아있는 풍속이에요. 우리 조상이 어디에서 왔는가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금관이 나올 적에 금관만 나오는 게 아니라 세트로 나와요. 전부 다. 그 5개 무덤에 세트가 나오는데 금관총의 경우를 보면은 금관총에서만 금이 7.5kg 나옵니다. 그 지금 경주 가면 다 보는 거예요. 이 금관 나올 적에 팔에는 팔찌 12개 완세트가 팍 하고 나와요. 이게 정말 감동적이에요. 금동으로 만든 허리띠가 이렇게 나왔어. 이분이 모셔져 있는 신발은 이렇게 또 잘생겼어요. 이분이 갖고 있었던 목걸이는 현대 크리스찬 디오르 브로시어 찍은 것 같아요. 근데 3년 전에 경주박물관에서 황남대총 유물 전체를 37년 만에 다 전시한다는 게 신문에 났어요. 근데 신문 기사에 뭐라고 하면 58,000점을 이라고. 그래서 경주에 내려가서 관장한테 그랬죠. 내가 총장 시절에 38,000점으로 알았는데 어떻게 58,000점이냐. 이번에 조사하면서 2만 점이 어디서 났냐. 그랬더니 그 황남대총은 다른 데하고 달리 흉식이라고 해서 가슴걸이가 있어요. 이 목걸이 말고 가슴을 탁 해서 목도리처럼 확 넘긴 게 있어요. 이런 게. 근데 저 구슬이 다 깨져서 튀었더니 2만 개가 돼서 이제 5만 개짜리. 그게 쌍으로 나왔거든요. 고분이 사라지게 된 것은 불교가 들어오면서 황룡사 터잖아요. 이 황룡사 터가 25,000평이 복원을 하면 이와 같은 모습. 한 변이 27m, 높이가
65m, 상륙까지 80m. 65m짜리 높이면은 아파트, 고층 아파트 27층. 이 진흥왕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손녀딸이 이거를 완성을 했어요. 98년 걸렸어요.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98년 후에 완성을 해도 공사를 시작하는 게 그때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이 선덕여왕이 삼국전쟁을 하는데 고치가 아파하는데 자장육사가 와서 코치하는데 이게 할아버지가 17년 걸려서 땅파고 진평왕이 여기에다가 장육군상을 모셔놨으니까 세팅이 됐는데 여기에다가 부층탑을 만들어서 1층부터 9층까지 신라의 무릎을 꿇어야 될 민족들을 상징하면 그 나라 사람이 경주에 와서 이거 보고 감히 신라를 넘볼 수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선덕여왕이 아이디어는 좋은데 우리 기술로 할 수가 있을까요? 그랬더니 백제에서 기술자들이 오거든요. 그래서 아비지를 초청해가지고 이거를 짓게 돼요. 그래서 다 짓고 난 다음에 상국유사에 나오는데 1층부터 9층까지 무릎 꿇을 외적을 상징하는데 1층, 2층, 3층은 금방 맞아요. 1층은 말할 것도 없이 일본, 2층은 중화, 3층은 탐남, 제주도, 4층부터는 이 응유, 말갈, 예맥 하는 걸로 들어가는데 고구려하고 백제라는 이름이 없어요. 어떤 학자는 거기에서 얘기하는 예라고 하는 것이 고구려고 응유가 백제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 쳐도 진짜 외적으로 생각을 했으면은 이름을 일본 중화하고 박아야지 왜 쓰리쿠션으로 해서 그걸 그랬다가 덕분인지 통일을 하고 고려시대 때 원나라에서 여기에 모셔져 있던 성덕대왕 신종 2.5배 되는 50톤 되는 거를 저기 끌고 가려고 그걸 가져가려면 어떻게 가져가야 돼? 배로 가져가야지. 그래서 저거를 밀어가지고 간포 대왕암 있는데 간포 봉길리까지 가져간 거예요. 그때 그걸 가져와서 출렁고개를 넘어간 다음에 그 뗏목을 만들어서 가져가서 그 개울 이름이 대종천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져갔어요. 가져갔는데 이 크레인이 없던 시절에 끌고는 가는데 이놈의 걸 들어서 배에다가 옮긴다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지금 사람들은 모든 게 다 기계가 해주니까 이 자연을 이용하는 거 20년 전에 미국에 가니까 요즘으로 치니까 편의점에 가서 2달러짜리 5개를 샀는데 이 캐시어가 자판 계산기를 두들기고 10달러라는 거야. 이 미친놈이 있어. 맨날 계산기 두들기던 놈이니까 5달러짜리 2개를 사도 이걸 두들겨보고 10달러 내라고. 서울의 보신각종의 종을 만들어가지고 주조해서 갖다 놨는데 세월이 다 지나고 나니까 그 종을 어떻게 그 조각에도 파냐고. 그래서 한심해가지고서는 이걸 어떻게 다는가 하고서 있는데 그때 똑똑한 애가 와가지고 모래성을 쌓아서 굴려 올린 다음에 걸고 모래를 치우면 됩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50톤 되는 거를 어떻게 해서 배로 옮기냐고 여기서 이걸로 옮기는 걸 하지만 그래서 못 옮기고 빠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거 찾는 사람이 있어 그거.
그거 찾으면 지 건지 나라 건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거 찾는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는 얘기가 이 쓰나미겠죠. 해일이 이럴 때면은 그 종소리가 들린다고 그 동네 사람들이 지금도 얘기하고 있거든요. 난 있기를 바라. 그게 어디 갔겠어요? 노가 없어지지 않았을 텐데. 예. 과학이 조금 더 발전하면은 찾아낼는지 모르죠. 그리고 이 빈터가 이렇게 빈터를 나옵니다. 사라진 문화유산을 다시 복원하는 건 후손된 자들의 임무지만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걸 할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고려는 그리고 망하고 조선은 불교를 있는 절도 없애는데 이걸 해요? 그리고 우리 국민소득이라고 해봐야 1960년에 우리 국민소득이 우리 학생들 아나? 68달러였어. 그래가지고 그때 경제학자들이 쓴 논문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열심히 하면은 방글라데시나 필리핀처럼 잘 살 수 있는가 뭐 이딴 논문 쓴 시절이었어요. 그때 황명사를 보고를 해요. 70년대 들어가도 300불뿐이 안 되잖아요. 80년대 들어가야 1000불 되는 거예요. 가난의 세월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지금은 근데 1년에 국가에서 쓰는 예산이 300조, 지금까지 하면은 400조를 써요. 돈이 없어서 못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을 정도예요. 4대강 하는데 강 하나에 5조씩 들어가서 했잖아요. 이 집을 복원해달라고 경주하고 저 조계동에서 얘기하는데 돈은 있어요. 문제는 저거를 영원토록 후손에게 가는 정성스러운 존경하는 마음으로 복원을 한다는 정신은 없는 거예요. 저거를 복원한다고 그러면은 분명해. 문화재청의 그 연구소 사람들한테 이거 복원하는데 얼마 드는가 계산하고 그랬더니 그 당시 3,500억 500억씩 7년간 챙기는 계획이면 세우는 건데 400조에서 500억이라는 게 그 숫자 아무것도 아닌 거죠. 문제는 만약에 그게 3,500억 들어가는 공사면은 저 공사를 맡기 위해서 삼성, 현대, 대림, SK가 코피 터지게 싸울 겁니다. 돈 보고 들어오는 거죠. 그 회사들이 경복궁에 변소도 진 일 없어요. 목조 건축을 할 기술도 없어요. 사실 그들이 제대로 된 건설 회사면은 거기서 번 돈 가지고 우리 전통 건축을 연구소를 삼성경제연구소 만들듯이 삼성건설 목조건축 전통건축 연구소도 만들어서 기술자들 키울만 한 거예요. 국가가 안 하면은 민이라도 해야 되고 민이 안 하면 국가라도 해야 되는 건데 그런 준비는 우리 학교에 없어요. 돈 남는 이자 보고 이익 보고서 들어오는 거죠. 그걸 어떻게 맡깁니까? 차라리 빈터를 놔놓고 우리 후손이나 지을 수 있게 해주는 게 맞죠. 지금은 이렇게 신나게 떠드는데 청장은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아주 그냥 미치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낸 것이 지금 지으면 안 된다는 이유를 고층 아파트 27층짜리 고층 아파트 지으면서 지하실 안 파고서 세울 수 있냐? 그랬더니 또 세울 수 있대. 그러니까 이게 뭐 기술자들이 있다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목조 건축으로 서로 힘을 어떻게 해서 하면은 하중을 어떻게 견디고 하는 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문화재청 연구소 보고 야, 이 집 짓는데 소나무가 얼마큼 드는지 낱낱이 다 계산을 해와라. 석가래가 몇만 개고 기둥이 몇천 개고 배들보가 몇백 개가 드는지 그거를 계산해 보니까 우리가 금강송이라고 불려지는 춘향목이 4톤 트럭으로 2,600대군이 필요해요. 이 소나무가 없어. 150년 이상 된 거. 그래서 울진 소광리에 산림청이 갖고 있는 금강송 100만 평 솔밭이 있어요.
나는 얘가 누군지 모르고 네이버에다가 소강리 치니까 이 사진이 산림청장 조현한 청장한테 이거 국가 건데 문화재청으로 관리관 해달라. 그렇게 좋은 데 쓰는 거면은 주겠는데, 아니 그거 관리할 줄 아냐. 사람 인력이 얼마나 들어가고 재선충 들어오면 어떻게 하려고. 그것도 큰 문제입니다. 지금 말고 150년 후에 문화재청에서 이 나무를 베어서 문화재 복원에 쓴다는 양해각서 MOU를 체결해서 타임캡슐로 묻었어요. 산림청 문화재청 그 증인으로 이해찬 국무총리가 도장 찍고 이거 묻을 적에는 이의근 지사하고 와서 3시 해설위가 딱 했는데 뚜껑 여는 날이 2155년 11월 11일. 내가 140년만 더 살면은 해낼 수 있어. 익산 미륵산. 미륵산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인정해 줍니다. 5만 평인데 이거 다 없어지고 요거 하나 남았어요. 요거 하나 남은 것도 요만큼 남았어요. 1920년에 세멘트로 받쳐놔서 견뎠는데 100년이 지나니까 세멘트가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장애물이 돼서 해체해서 다시 해야 돼요. 어디까지 해체하냐? 사리함이 나올 때까지. 사리함은 무조건 명작이에요. 절대자의 분신을 보시는데 깡통에다 넣었을 리 없잖아요. 그 당시 최고 가는 기술, 재력, 정성이 들어간 거죠. 1년이면 할 수 있는 걸 3년 반을 했더니 거기에서 이런 아름다운 사리고가 나왔어요. 그리고 뭐가 나올 땐 또 한꺼번에 나오는 게 부여 백마강 건너편 귀암이라고 하는 곳에서 왕흥사에서 위덕왕이 가가지고 향을 피웠다는 기사가 있는 곳을 발굴했더니 거기에서 금은동 관세트가 나왔어요. 이 속에서 나왔는데 위덕왕이 죽은 아들을 위해서 절을 세우고 사리를 하는 굉장히 심플하죠. 그동안 백제의 공예가 뛰어나다는 것을 글로는 봤지만은 유물로 본 거는 처음 본 것이 백제다. 정말 백제가 멋있다라고 확실히 본 건 1971년에 무령왕릉이 발견되면서 처음이었어요. 유물을 볼 게 없었어요. 그리고 2000년 되니까 금동 대향로가 나오는데 금동 대향로가 세계에서 제일 멋있는 향로가 되니까 학자 중에는 그 중국에서 수입해온 거 아니냐 이러고 얘기가 나왔었어요. 어떻게 아냐? 왜냐면 방증할 수 있는 딴 자료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사리함들이 나오니까 이제 그 소리는 다 없어지고 익산에 있는 왕궁리의 5층 탑에서 멋진 사리함이 나왔는데 그게 백제 거냐 통일신라 거냐 고려 거냐 여러 학설이 있는 중에 백제는 처음에 백제 거라는 사람 아무도 없었고 통일신라 시대 때 수리하다가 보수하면서 집어넣었다라고 하는 게 아주 예쁜 사리함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사리함도 아까 신라 금관처럼 이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속에서 이게 나오고 이 속에서 이게 나오고 염주가 있고 이거는 금강경을 금판에다가 썼어요. 대칼로 금강경 전체를 썼어요. 여기다가 그 글씨를 대칼로 해서 탁 쓰면은 한석봉 글씨 같은 거 획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 획이 나온 거가 이게 백제의 백제는 장인이 존중되는 나라예요. 무령왕 미의 팔찌에 다리가 만들었다라고 공예가 사인이 들어가 있어요. 장인이 그렇게 대접했어요. 경을 잘 읽으면은 모시 박사라고 그러고 종을 잘 만들면 주종 박사고 기와를 잘 만들면 마 박사잖아요. 박사 대접을 했죠. 아비지 여기 왔었지. 아사다리 무용탑 만들었지. 와 박사는 일본에 가가지고서
596년 아스카 대가에 처음으로 일본에 기와집이 생겨요. 그러니까 거기 와당하고 백제와당하고 구별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 사람이. 금동대학로 여기에 JTBC 내 친구 내 집 어디에 내가 이걸 갖고 나와서 시험 문제도 냈잖아. 공항이 구슬을 어떻게 갖고 있냐. 턱에다 끼우고 있었다. 입에다 문 게 아니라 부리로 목에다 있어서 요게 빠질까봐 꽉 쥐고 있는 긴장감이 더 이 향로를 긴장시키는 거예요. 저 입에다 꽉 물고 있다고 해봐요. 싱겁지.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명작은 디테일이 아름다워서 여기에 온갖 오인의 악사에서부터 냇물 짐승들이 다 있는데 더 중요한 건 향을 피우고 어떻게 되냐 이게 여기에 구멍이 10개가 있어. 여기에 2개가. 그 여기에서 향이 모락모락 나오게 돼 있어. 구멍이 있어. 저건 시험을 못 해봤어요. 이미테이션으로는 해봤지만은 근데 향로도 명작이 많아. 왜냐면 절을 짓고 부처님 모신 다음에 제일 먼저 대중 만나는 건 향로잖아. 그러니까 고려시대 때 청자 중에 국보로 지정된 사자형 향로, 기린형 향로, 오리형 향로, 칠보형 여러 향로가 있어요. 그 중에 기린형 향로를 시험을 다 해봤더니 상상 이상의 모습을 향을 피우기 전에 죽은 기린이 향 피우니까 이게 고려시대 때 장인들이 최고로 대접받았던 시절의 그 문화입니다. 백제의 미를 가장 멋있게 얘기한 건 삼국사기를 쓴 김구식이 백제 본기 원조왕 15년 BC 4년에 신작궁시를 했다. 새로 궁궐을 지었다. 근데 그 궁궐은 거미불능하고 화이부치했다. 검소하지만 누추해 보이지 않았고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았다. 이게 김부식이 얘기한 백제의 미이지만 동시에 한국의 미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 강의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은 당장 경주박물관 가서 신라의 한복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광해주신 유홍준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72회 야외만큼 사람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1층 현관 로비에서 6명 시계를 줘서 안내실을 보관하고 있으니까 불시하실 때는 1층 안내실에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 말씀. 이거 엄마 책이구나. 네? 엄마 책이야. 집에 오래된. 재밌게 읽어요? 아이고, 오늘 뭐 쌀 하시려면 하루 종일 가도 안 되는데. 저는 제 어이 제트. 제 어이 제트. 영. 박사님 좀 물어볼 게 있는데, 강연에 오시면 이제 질문 같은 건 안 받으십니까? 네, 안 받아요. 질문할 시간 있으면 내가 강의를 더 합니다. 제 책에다가 붙이겠습니다. 그럼 이제 박사님 사인 하시면서 뭐 좀 몇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나 지금 힘든데. 네, 죄송합니다. 사진 한 번만 좀 네. 예. 네. 책 주세요. 주세요. 이놈이 학교에서 수업을 안 하고 어떻게 오게 됐지?
수업을 빼고 여기 올 만한 가치가 있었죠. 네. 아니, 학교에서 허락해 주시고? 네. 오늘 그 강의 소감은 어때? 들어본 소감? 재밌고 그냥 문화유산에 대해서 좀 잘 알게 됐어요. 그래? 네. 평소에 그러면은 저 이용준 박사님 대해서 좀 잘하는 거 있어? 자, 하나, 둘, 셋. 됐습니다.